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은 골든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 시작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먼저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 나이에 뭘? 내가 한 말인지 누가 내 안에 남겨놓은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어색해질 것 같고 괜히 해봤다가 금방 포기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시작이라는 생각 자체를 조용히 접어두게 되는 순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늘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어떤 생각 하나가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조용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것, 언젠가 꼭 한 번은 해볼 거라고 혼자 품어두었던 것,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다 지났어. 시작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어머니, 힘드시게 새로 배우실 필요 있어요? 아버지, 이 나이에 굳이 왜요? 그 말들이 아주 틀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밖에서 들리지 않아도 내 안에서 먼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오늘 저는 그 말이 어디서 오는지를 심리학의 언어로 차분히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뜻밖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멈추게 되는 걸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게을러져서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오랜 시간 이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요즘 우리는 아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인 사회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런데 이 변화의 의미를 우리는 아직 충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순에 은퇴하셨다면 통계적으로 앞에 남은 시간이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앞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시작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 하면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져요. 귀찮은 것도 아닌데, 무서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안 됩니다. 이 감각, 혹시 익숙하신가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과 어차피라는 말 사이에서 매번 멈춰서는
그 경험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노화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씩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5년 뒤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신가요? 방금 드린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셨나요?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5년 뒤의 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나의 모습,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 나의 모습, 어떤 얼굴로 나이 들어 있을 나의 모습. 그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어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5년 뒤의 나를 떠올리려고 하면 화면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헤이즐 마커스와 폴란 유리우스는 가능한 자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한 자아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될 수 있다고 믿는 미래의 나, 되고 싶은 나, 또 되지 않았으면 하는 나까지 포함한 미래의 이미지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미지가 단순한 꿈이나 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미래의 이미지가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한 이후에 나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림을 배우는 나, 악기를 다루는 나, 글을 쓰는 나. 그 이미지가 있어야 첫 발을 내디딜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미래의 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나, 가족을 돌보는 나, 일상을 유지하는 나. 이런 모습은 비교적 또렷하게 떠오르는데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작아지거나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작이 안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상이 막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은 나는 못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하는 내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아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미지가 흐려지는 걸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데 남은 것이 많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 감각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다음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인간의 동기와 시간 감각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핵심을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와 적다고 느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험하고 아직 모르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동기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유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마음과 뇌는 조금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의미 있는 것,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작동입니다. 문제는 이 합리적인 계산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시작을 막는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에만 힘을 써.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어차피 얼마나 한다고. 이것이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의 심리적 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감각의 변화는 나이 그 자체보다도 내가 앞으로를 얼마나 열려 있다고 느끼는지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앞이 열려 있다고 느끼는 사람과 이미 닫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혀 다른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 처음부터 정말 내 안에 있었을까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난 어른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스스로를 접는 어른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다가 주변 시선 앞에서 멈추는 모습들, 그 장면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나이 든 나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목소리가 됩니다. 심리학에는 통제 신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스스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가, 그 믿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관련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통제 신념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 관계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벅찬 경험, 그런 일들이 조금씩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뭘 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시작해도 어차피 힘들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볼 것 같아.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경험과 사회가 심어놓은 이미지가 함께 만든 신념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 그 중에서도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층위의 목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 이 나이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사치 아닐까?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내 하고 싶은 거라니. 이 목소리는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도록 몸에 밴 방식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희생적 역할 정체성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나만 살아온 분들에게는 그냥 나로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 역시 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진짜 내 목소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 오랫동안 보아온 장면들, 오랫동안 몸에 밴 방식들, 그것들이 내 것처럼 들리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잠시만 그 마음을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주 늦은 나이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조용히 살아온 시간이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심리적 조건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속화가로 알려진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처음 붓을 잡아 평생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화가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지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농장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틈틈이 자수를 놓으며 지내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자수를 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손을 써오던 취미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붓을 잡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붓을 들어봅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 시작에는 거창한 결심이 없었습니다. 화가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다른 것을 해본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78세가 되던 해, 동네 약국 창문에 놓여있던 그림 한 점이 우연히 한 미술 수집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작은 발견이 계기가 되어 그분의 그림은 뉴욕 미술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10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남긴 작품만 해도 1600점이 넘습니다. 100세가 넘은 이후에도 여러 점의 작품을 더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공을 먼저 떠올립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유명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시작의 이유입니다. 처음 붓을 들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을 계속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이어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막내 할머니. 평생 장사를 하며 혼자 3자녀를 키운 분입니다. 과일 장사도 하셨고, 가사 도우미로도 일하셨고, 공사장 백반집과 식당 일도 하셨습니다. 정말 쉬운 날이 많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되던 해 의사에게서 치매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일하다 갈 팔자려니. 이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녀가 제안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영상을 찍어보자고요. 할머니는 유튜브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손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함께 떠난 호주 여행 영상이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시작의 동기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고 손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장명숙 할머니, 많은 분들이 밀라논나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오신 분인데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이미 70대가 된 이후였습니다. 화면 앞에 서서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일은 처음에는 분명 어색하고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유행이나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다는 것,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는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차분히 전합니다. 이 시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오랜 경력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경험은 밑바탕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수가 안 되니까 붓을 들었고 치매 예방을 위해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손녀를 따라갔고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학은 이런 공통점을 시작의 조건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조금 더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지를 오랫동안 살펴봐 왔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처방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시작이 덜 무겁다고 연구들이 보여준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완성을 목표로 두지 않을 때 시작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잘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 목표, 해나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숙달 목표. 관련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수행 목표보다 숙달 목표에서 동기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붓을 들었다면 어쩌면 첫날 바로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76에도 붓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하려고가 아니라 해보려고 시작할 때 손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거창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게 딱 한 발 앞에 나만 그려보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능한 자아 이론도 바로 그 점을 비춰줍니다. 가능한 자아의 이미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을수록 행동을 더 잘 이끈다고 이야기됩니다. 수채화 작가가 된 나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붓을 한번 써본다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된 나가 아니라 오늘 일기 한 줄 적어본 나. 노래를 잘 부르는 내가 아니라 노래 교실에 한번 가본 나. 그 작은 이미지 하나가 마음을 움직이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시작하려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손녀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 다시 말해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가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강한 환경적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혼자 결심하고 혼자 시작하려 하면 그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이 꼭 특별한 누군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친구에게 나 이거 해보려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하고 꺼낸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딸이나 며느리에게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하고 묻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혼자 결심하고 혼자 멈추는 순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첫 번째 손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나도 해볼게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시작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잠시 내려놓는 것, 아주 작은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것, 그리고 혼자만의 문제로 붙들지 않는 것.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이 어디서 오는가? 그 말은 능력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나를 그리는 이미지가 흐려진 것, 남은 시간이 짧다는 감각이 새로운 시작을 비합리적으로 느끼게 만든 것, 오랫동안 들어온 말과 오래된 장면과 오래 몸에 밴 방식이 내 목소리처럼 자리 잡은 것, 이런 것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이 완전히 내 말이었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클릭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셨다는 것은 그 말에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 말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어떤 시간일까요? 기다리면 오는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그냥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가 오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작한 이후에 나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그려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맡고 있던 목소리가 사실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나이를 한계나 장벽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의 나를 돌보고 내일의 나를 새롭게 그려볼 수 있는 디딤돌이자 도움닫기 발판으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이 하나 떠오르신다면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것을 하는 내 모습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고 조금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상은 어쩌면 이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니어 마음은 골든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